Q&A 시간입니다. 먼저 PYC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네, 지난번 Q&A에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외국에선 뭐 대체적으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가격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국내의 다른 주식을 봐도 대체적으로 이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 우선주는 유독 보통주보다 가격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주하고 우선주 사이의 가격이 어떤 비례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주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 주식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죠? 주인인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기업이라는 걸 바라보고 주식을 바라보면 지분율이 얼마냐, 내가 의결권을 갖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주는 뭐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고 실제로 기업을 지배하려고 장악하려고 그러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가져야 되겠죠.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보통주가 우선주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거죠. 그리고 배당이 또 낮으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기본적인 특징인데, 뭐 최근에는 배당이 이제 뭐 그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 주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는 배당을 더 주는 주식인데 우선주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우선주는 배당도 얼마 안 되고 기업을 장악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주가 프리미엄을 우선주에 대해서 많이 받는 이런 것이죠. 근데 주식에 대해서 보는 또 다른 시각은 뭐냐면, 그 회사를 누가 장악하느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대주주가 누구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주식을 볼 때 내가 주인인데 진짜 이 회사, 이 산업에 대해 잘 아는 전문 경영진을 뽑아서 이 사람한테 주인들이 경영을 위임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흔히 대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구의 경우에는 기업을 물론 뭐 M&A 시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 규모가 크고 더 이상 이제 뭐 누가 기업을 지배하는 이렇게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의결권 자체가 굉장히 안정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보통주를 몇 주 더 가져가지고 의결권을 장악하겠다, 이게 이제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이걸 장악해서 이익을 더 많이 얻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우리 최고 잘하는 사람한테,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놓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통주하고 우선주 사이에 보통주가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뭐 거기다 배당도 좀 하게 되면, 회사 구조가 안정되면서 배당도 좀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우선주를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또 특히나 장기 투자하는 개인들이 노후를 위해서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면, 뭐 어차피 의결권이야 뭐 흔들릴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배당을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선주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이제 문화의 차이와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늘 뭐 경영권과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있느냐,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뉴스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에 대해서 그걸 가격을 더 높여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지금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한 번씩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대부분의 우선주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배당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금리가 확 떨어지면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 배당이 얼만데라고 하면서 우선주로 들어오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14년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우선주에 한 열풍이 불었는데, 뭐 저금리 장기화 그러면서 우선주 열풍이 한 번씩 불면서 보통주보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시간 지나면 또 이게 또 떨어져서 또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우선주가 보통주의 한 70%, 80% 가격으로 갔다가 한 번씩 또 이제 뭐 저금리 이러면서 한 번씩 이게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올라가는 우선주 열풍이 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걸 뭐 크게 대단한 움직임이나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우선주가 그렇게
몇 종목 빼고 나면 우선주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워낙 시장이 유동성이 없고 그래서 뭐 누가 몇 주만 좀 뭐 사더라도 가격이 폭등해 버리고 뭐 이렇게 거기다 최근에 어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를 몇 번씩 가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일들이 유동성이 극히 작고 이게 규모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식의 테마, 저금리 테마 이런 게 돌면서 뭐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선주도 많은 경우가 그냥 테마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이론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기업의 이제 그 구조가 지배 구조가 안정돼 있느냐 아니면 움직이느냐.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큰 뉴스들이 1년에 몇 건씩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서 보통주 가격이 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외국의 경우에는 뭐 기업의 지배권과 관련해 누가 뭐 대주주가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보통주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우선주, 배당 좀 더 주는 우선주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게 이지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블랙 먼데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무님께서 이제 보통 금융시장이나 경제, 뭐 연준의 정책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듯이 이해가 잘 가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블랙 먼데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블랙 먼데이도 참 연구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제가 제일 먼저 이 주식시장이라는 데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됐던 게 이게 블랙 먼데이였어요. 블랙 먼데이가 1987년이죠. 87년 10월 달인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은 86학번이고 그래서 88년에 대학 3학년 때 이 현상을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가지고 그때 신문을 펼쳐놓고 이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1980년대는 미국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변의 시기, 놀라운 시기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이게 냉전을 이기고 미국이 그 70년대 말 80년 초반만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냐면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는 끝났다. 팍스 아메리칸 시대는 졌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주가는 10년 동안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떨어졌다고 횡보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미국 경제는 이 오일 쇼크로 인해 두 차례 극심한 침체를 겪고 뭐 그랬습니다. 그게 80년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거든요. 82년에까지 침체를 겪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는 침체된 상황에서 그때 유명한 연준 의장이었죠. 볼커 의장은 금리를 한 20%까지 끌어올리면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뭐 완전히 박살나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의 힘이 강해지면서 소련이 남하를 시작했죠.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소련 힘이 강해지면서 냉전에서도 야 미국이 밀린다. 그 전에 베트남에서 이미 미군은 철수했었고 아시아 곳곳에서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팍스 아메리칸 시대는 끝났다. 미국의 시대는 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거기다 경제에서는 일본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국내 시장을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이 장악하고 일본이 진주만 습격 이후로 이제는 경제로 미국을 습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쌍둥이 적자, 대규모 무역 적자에다가 경제가 하도 안 좋으니까 정부가 재정을 써서 재정까지 적자가 심해요. 어떤 문제냐면 정부가 이제 돈을 막 써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막 쓰는데 무역 적자도 같이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면서. 미국 산업은 죽어버렸고 자동차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 때문에 미국의 큰 차들 안 팔리는 거죠. 일본의 조그만 차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 부양하려고 미국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이 해외로 수입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망하는 나라의 전형이다. 쌍둥이 적자. 미국은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던 데가 8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 놀라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일본을 압박해서 뭐 플라자 합의 같은 걸 하면서 일본 엔화 가치를 폭등시키고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줄이고 미국이 다 망해가던 미국이 자동차 3사를
의회가 나서가지고 살리면서 다시 끌어올리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게 83년, 84년부터입니다. 거기다가 레이건은 굉장히 원대한 포부까지 내세웠죠. 스타워즈 이런 거라면서 이제 소련을 압박하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결국 소련의 철군을 끌어내고 고르바초프하고 앉아가지고 비핵화까지는 아니지만 군축 합의를 끌어내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에서 미국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이런 게 8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미국 경제는 급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부터 놀라운 그러니까 여기 진짜 끝났다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강국 파스 아메리카 끝났다 해서 다시 미국의 헤게모니는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우존 지수로 보면 이때 이제 82년이 안 좋을 때가 한 800, 700 얼마 정도였어 포인트. 근데 이 87년 블랙만데이 직전에는 2,700까지 올라가거든요. 한 5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3배 넘게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올라가느냐를 따져보니까 5년 동안 연평균 한 28% 정도씩 주가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성장. 망했다 해서 세계 최고가 되니까. 근데 이 블랙만데이라는 게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그 고르바초프는 그런 일들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대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고르바초프가 경제 문제 때문에 결국 87년 12월 달에 뉴욕에 와서 군축 서명을 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에 가서 군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군축 합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의미예요. 심각한 의미. 완전히 접고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승리를 거뒀고 그 전에 이제 베를린 장벽 그 이후에 무너지게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분명했고 동구 완전히 무너지고 소련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항복 문서를 받게 되는 완전하게 냉전에서 이기게 되는 그거를 불과 2달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하는데 하루에 다우존 지수가 23%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뭐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다들 이제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납니다. 와, 이제 뭐 그 자본주의 영원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주가가 그 흔히 말하는 P 레벨로 보면은 1929년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보다 더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우리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자라고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한 번도 안 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난리가 났던 것이죠. 1920년대 이후로 최고의 미국이 다시 도래한 거거든요.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1920년대는 1차 대전에서 이긴 미국 그리고 전 세계 돈이 몰려 들어와서 유럽은 이제 지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된다라는 게 분명했던 그런 시기. 그래서 Roaring Twenties,라고 부릅니다. 뭐 질주하는 뭐 1920년대 이렇게 표현하고 위대한 개츠비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요. 그 개츠비가 유럽에서 돈 벌어와서 매일매일 파티를 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시에 1920년대 미국이었죠. 근데 1950년대는 전쟁에서 이긴 미국은 맞아요. 2차 대전 이기긴 했지만 경제력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때는 전 세계 도와줘야 될 나라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냉전하느라고 여기저기 돈 쓰는 데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렇게 뭐 주식시장이 좋긴 했습니다만 1920년대만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1980년도 오니까 이거는 다시 1920년도 모양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것이죠. 근데 1920년대 대공황을 낳았던 마지막 결정적인 계획이 됐던 게 1926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 중국에서는 유명한 책이라고 하죠. 전 세계 베스트셀러긴 했습니다. 숭홍빈 화폐 전쟁 이 책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이제 어떤 음모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를 낮추면서 버블을 조장하고 그래서 버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버블이 꺼지면 양털깎기라고 표현하죠. 그때 이제 금융자본이 또 싹 다 긁어먹고 이런 식의 아주 악랄한 계략으로 표현되는데 사실 그때 1926년에 전 세계에 돈이 몰려들면서 미국은 엄청나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당연히 올려야 돼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하니까 유럽 애들이 다 들고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여기서 경제를 쿨다운 시키려고 좀 진정시키려고 금리를까지 올리면 전 세계 돈이라는 돈은 미국으로 다 몰려들고 유럽은 그냥 망한다라는 돈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유럽이 간청해서 미국이 금리를 낮췄거든요. 유럽에서 돈 빠져나오는 걸 안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버블이 더 커지고 결국은 버블 붕괴가 발생했던 것이죠. 근데 미국도 연준도 이걸 알기 때문에 1980년대 마지막 순간에 86년 말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86년 말에 볼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들어와서 그린스펀이 볼커를 뒤이어서 연준 의장이 됐어요. 그린스펀은 굉장히 원래 경제학자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철저한 원칙론자인 것이죠. 당연히 금리 올려야 되라고 굉장히 철저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들은 이제 야 가자 이제 무조건 1920년대라 가다가 금리 인상이라는 걸 만나면서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면 야 이거 완전히 이제 냉전에서 이겼고 미국 경제는 이렇게 좋은데 거기다 그린스펀은 저렇게 좀 스터번하다? 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야 이거 고르바초프하고 서명까지 하고 나면 이거 뭐 금리 인상 뭐 말도 못 하겠다. 뭐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접어버리겠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전에 유럽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이거 뭐 금리 인상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경기 이거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 당시에 또 한 가지 그림이 뭐냐면 기계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해 가고 있어요. 지금 ETF가 지배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그때 이제 블랙쇼ल्즈 옵션 모델이 나오면서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해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그래 뭐 주식 많이 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많이 사도 블랙쇼ल्즈 옵션 모델에 따라 가지고 해치 비율만 잘 관리하면 뭐 괜찮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사고 좀 이상하면 해치하면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주식이 트레이딩 하우스들도 많이 늘어나 있던 상황이에요. 기계가 계산을 해서 비율이 이만큼이니까 오늘은 주식 이만큼 사고 이만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내고 있던 시절인데 그 블랙만데이 생기기 직전 주에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톡톡톡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기계들이 한꺼번에 야 주식 매도 이렇게 나온 것이죠. 월요일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전주에 떨어졌던 걸 반영해 가지고 주식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뭐 밀려들기 시작하니까 후루룩 하고 10% 이상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본 기계들이 또다시 야 매도 더 매도 우르르르륵 하고 그래서 하루에 23%나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근데 이게 이제 파멸은 아니었어요. 1920년대처럼. 왜냐하면 1920년대는 마지막에 금리를 내려서 파멸을 이끈 것이고 그걸 이제 숭홍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로벌 금융자본이 유대 금융자본이 악랄하게 이런 행동을 했다고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데 양털 깎기 차원이었다 뭐 강한데 그 1980년대는 그런 건 아니었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서 이게 마구 질주하는 미국 경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금리를 올리며 잡아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 간극을 한꺼번에 좁힌 게 블랙만데이였고 다행스럽게 블랙만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하루에 폭락하고 난 다음에 며칠 더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주가는 여기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가서 2년 후에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블랙만데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파멸의 스토리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920년대와 같은 그런 파멸을 성공적으로 막고 물론 이제 한 차례 큰 파도는 치긴 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막고 미국 경제가 순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 블랙만데이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꿋꿋하게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한 차례 그냥 난리가 났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만 올라갔다가 훅 하고 떨어진 것이죠.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린스펀이 그 완고하게 보이던 그린스펀이 주가가 그렇게 폭락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의 뭐 무엇이든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때부터
연준이 주식시장에 좀 너무 주식시장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주가가 크게 하라가 무조건 연준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강화시킨 그런 단점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연구를 촉발시키기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도대체 왜 이렇게 비합리적일까?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합리적이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냥 가정하고 시작하고 이론을 만들어 놨는데, 야,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상 누각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저는 이 행동 경제학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 그런 것이지, 행동주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하는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네. 근데 그게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걸 합리적이다 가정하고 이론을 만들면 안 된다. 뭐 이게 이제 행동 경제학, behavioral finance, 행동 금융학 이쪽의 재무학 이쪽의 생각인데, 그 이후로 이게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기존의 경제학의 차기가 조금씩 이제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1929년은 뭐 어쩌다 그랬다고 함 생각했는데 또 그렇잖아. 이거는 뭔가 우리가 경제학이 사람에 대한 가정 자체가 뭔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기존 경제학이 이제 좀 약화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경제학 또는 아니야, 이걸 사람을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지 말고 그래서 게임 이론이 경제학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학이 기존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실험 경제학, 그래서 사람들을 실험한다고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어떤 조건을 주고 트레이딩을 시켰더니 이게 버블로 가는 경우가, 그 가격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 가격이 절대 펀더멘탈하게는 만들어질 수 없는 가격이라는 알면서도 그걸로 확확 가는 그런 버블들이 자주 발생하더라. 사람들의 본성에 이게 판이 이런 판이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강한 것 같다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심리학이 더해지면서 고용력도 커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발전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